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증권에서 배터리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전망, 배터리 업황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차를 보시면 좀 현실적인 수요 공급 전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현실적인 수요 전망에 기반했을 때 밸류에이션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인데요. 상당한 버블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에서 6년여간 굉장한 상승폭이 있었었고요. 그 버블의 강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발생했었던 여러 버블과 비교를 해봐도 유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조선업 사이클이나 그리고 2010년대에 있었던 중국 내수주, 바이오 사이클과 비교해봤을 때 한 5년에서 6년에 걸친 상승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100배가 넘게 올랐었던 주도주의 상승폭, 결정적으로 이 모든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300조 원을 넘었었거든요. 코스피에서 2등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닌 2등 섹터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버블이 굉장히 컸었고요. 컸다 보니 하락폭도 굉장히 큽니다. 주도주 기업들이 뭐 적게는 반토막에서 많게는 정말 10분의 1 토막 난 기업들도 있는데, 그만큼 여기 제목에 써둔 대로 버블의 상처가 지금 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전기차는 다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성장을 하고 있고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의 기회는 다시 올 건데요. 다시 올 기회를 잡으려면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실패의 원인, 버블이 왜 터졌는가를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써둔 것처럼 왜 그런 버블이 발생했느냐, 이런 흐름들, 그린 웨이브의 흐름에 대한 다소 당위적인 전망들에 기초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왼쪽 그림에 나온 대로 2015년에 파리 협약 체결됐고, 오른쪽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IRA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이게 다 여기 그래프에 나온 대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나온 대응책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숭고한 목적들입니다. 둘째 줄에 나온 대로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라는 숭고한 목적.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류가 힘을 합쳐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얘기인데, 이런 큰 변화는 단순히 넷째 줄에 써둔 대로 당위가 아니라 각자의 이익이 있을 때 지속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당위적인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다소 손해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죠. 전기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상황이 그런데요. 미국의 전기차는 아직까지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의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온 대로 일단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싸죠. 미국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류세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텍사스주를 포함해서 상당수 지역이 현재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원화로 환산해 보면 지금 낮을 때는 진짜 1,000원 정도일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지금 1달러가 채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그래프가 좀 복잡한데 막대 그래프 두 개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내연기관차의 총 소유 비용과 전기차의 총 소유 비용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기차는 초기 구매 가격이 비싸더라도 유지비가 싸니까 한 3, 4년 타면 경제적이다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인데요. 미국은 그게 워킹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유지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한 8년, 9년을 타도 전기차의 총 소유 비용이 여전히 더 높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경제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정책으로 메꿔줘 왔던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주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유류세를 많이 부과해서 내연기관차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던가. 그러니까 여기 제목 8페이지 첫째 줄에 써둔 대로 정책으로 전기차의 경제성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정책은 여론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런 여론은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이나 기업 환경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이 2010년대와 비교해 보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2010년대에는 금리도 낮았고요. 임금 상승률도 물가보다 높게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그 하늘색이 임금 상승률이고요. 빨간색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트럼프 때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었죠.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오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었었고요. 그게 미국 대선의 결과를 갈랐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포드의 전기차 부문 수익성입니다. 지금 영업 적자율이 마이너스 7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제성을 요구하게 되고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에 좀 더 민감해지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전기차 팔면 팔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기가 좀 어려워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왼쪽 그래프에 나온 대로 미국인들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갤럽이 서베이를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이슈가 과장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장됐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2018년에는 33%에서 최근에는 42%로 그리고 기후변화 뉴스가 정확하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26%에서 19%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반토막 나거나 뭐 2배로 상승하거나 이런 정도의 변화는 아닙니다만 정치인들 입장에서 고려할 만한 정도의 변화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힘을 얻을 만한 정도의 여론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브릿지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계속 가는 흐름인데 절대로 이게 뭐 과거로 후퇴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탈탄소로 넘어가는 것은 당위적인데, 그러니까 당위적이라기보다는 그 목적 자체는 당위적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구조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첫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급격한 변화,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가교 역할을 할 기존의 탄소 에너지 시스템 안에 속해 있지만 탄소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들, 대표적으로 LNG 같은 천연가스 같은 이런 브릿지 에너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GE 버너바의 주가가 최근 1년 사이에 3배 정도 오른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죠. 가스터빈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 그리고 유럽이 이 트럼프 당선 직후에 미국에게 LNG 수출을 요청하는 것,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LNG 수출을 재개하고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다 이제 시장 논리에 기초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뭐 정치인 하나의 성향이 어떻다, 뭐 화석 에너지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표가 되는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친환경 드라이브를 걸기가 녹록치 않은 경제 환경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흐름하에서 지금 그 탈탄소 정책 그린 웨이브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당근이 좀 줄어듭니다. $7,500짜리 수요 보조금이 2025년 말까지 유지가 되고요. 내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2026년까지 유지는 되는데 누적 판매 대수가 20만 대를 넘어서는 자동차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법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6월 5일인데요. 하원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채찍은 좀 약해지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동력은 크게 당근책, 소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 그리고 채찍이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을 때리는 거죠. 연비 규제를 강화해서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해서 전기차 팔아야지 돈이 되게끔, 내연기관차 팔면은 벌금이 커지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미 한번 약화시켜줬던 바가 있고요. 워낙 포드나 GM 같은 업체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트럼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대대적인 규제 완화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나마 전동화에 적극적이던 GM 역시 캘리포니아는 너무 세다, 연비 규제 너무 세니까 이거 완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이 절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과거로 후퇴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한 속도 조절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브레이크는 걸려 있는 상황이죠. 유럽도 비슷합니다. 이게 과거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데 친환경 정책 속도 조절 기준은 명확하죠. 여기 꺾은 선 그래프에서 빨간색 실선을 봐주시면 2025년부터 자동차 업체들에게 부과되는 배기가스 규제가 CO2 규제가 강화됩니다. 킬로미터당 원래는 100g 이상까지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 100g 미만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벌금 부과 시점을 과징금 부과 시점을 3년 유예해 줬습니다. 원래는 2025년에 성적표를 가지고 26년에 고지서를 발부한다라는 계획이었는데 25년부터 28년까지의 성적표를 가지고 29년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으로 3년 유예가 됐습니다. 이게 한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완화되는, 그러니까 미국처럼 완전히 기준치 자체를 완화시켜주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경제성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선 기조는 명확해 보이고요. 그래도 확실히 유럽은 미국보다는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들이죠. 유럽은 내년부터 자동차 라벨링 지침을 시행하게 됩니다. 모든 자동차에 이 라벨이 붙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전자제품과 비슷하죠. 한국 전자제품들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으면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유럽은 자동차에 그걸 한다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적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A+ 등급. 만약에 탄소 배출이 많고 뭐 진짜 막 디젤 같은 경우는 D등급, 2등급까지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자동차에 라벨이 붙으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된다라는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호응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V2G 개념도 도입합니다. 이거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배터리 저장소로 ESS로 활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동차 오너에게 전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그 전력을 판매하는 이런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또 보상도 준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전력이 좀 부족할 때 자동차 오너에게 알람이 가는 거죠. 지금 전력 시장에 들어와서 요 송배전망에 당신 전기차 끼우고 전력 팔면 킬로와트아워당 어느 정도 돈 주겠다. 그러면 전기차 오너는 그에 따른 보상을 일부 수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점점 더 확장되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수요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배터리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첫째 줄에 10억 유로, 둘째 줄에 18억 유로, 셋째 줄에 3.5억 유로, 뭐 합치면 한 30억 유로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원화로 하면 뭐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이를 배터리 공급망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확실히 그린 백래시 기조는 있거든요.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흐름은 명확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구축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20페이지 봐주시면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확실히 돈이 좀 부족합니다. 돈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거 탄소 배출 규제 완화, 그러니까 탄소 배출 규제를 완화라기보다는 과징금 부과 시기를 3년 유예해 준 것. 이것도 결국 유럽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를 고려한 방침이었고요. 이런 수요 진작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 라벨 붙이는 거 그리고 움직이는 ESS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당장 돈이 드는 거는 아니고 당장의 수요 진작 효과로서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기는 좀 어렵죠. 배터리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총 한 4조 원에서 5조를 배터리 공급망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간이 한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한 3, 4년에 걸쳐서 4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유형자산 투자가 13조 원입니다. 한 해 동안. 국내 배터리 3사 합치면 거의 20조 원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유럽 전체에다가 한 3, 4년에 걸쳐서 4조 원 투자하겠다는 거니까 사실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유럽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 2010년대 그린 웨이브가 막 가속화되던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죠. 영국이 2014년에 GDP가 3.2% 성장했고요. 재작년 작년이 0.4% 1% 성장입니다. 독일은 2% 내외 성장을 10년 전에 하다가 재작년하고 작년 모두 GDP가 역성장을 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유럽 주요 자동차 기업들 수익성을 보면 10% 내외 나오다가 최근에는 한 자릿수대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는 BEP까지 떨어지는 분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기업들의 경제성이 악화가 되면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기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실존적인 문제도 심화되고 있죠. 뭐 많이 이런 부분들이야 뭐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 방위비 분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GDP 대비 이 방위비 지출 비중이 이제 2%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독일한테는 5%까지 높여라라고 했고요. 독일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뭐 방위비 분담이 지금 배터리 섹터에서 왜 중요하냐?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심화되면서 각국의 재정 여력이 약화되는, 거기에 돈을 먼저 써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점점 더 기후변화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 기후변화에 대한 여론 민감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유럽 의회 선거가 중요했었습니다. 작년에 배터리 섹터에서 트럼프 미국 대선만 이슈가 됐지만 2024년 6월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도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왼쪽 그래프 봐주시면 의석수가 늘어난 정당들은 모두 보수 정당들, 우파 정당들이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독일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총선은 3개월 전에 있었는데요. 의석수는 모두 우파 정당들이 늘어나고 좌파 정당들은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섹터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보수 정당들이나 우파 정당들은 이런 경제나 안보를 중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반면에 뭐 녹색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진보 정당들이나 좌파 정당들은 조금 더 기후 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면, 특히나 유럽 의회 선거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년을 가는 건데 2029년까지 가는데요. 이 흐름 하에서 기후변화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린 웨이브가 2015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6년에 파리 협약이 발효가 되고 2019년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계열이 승리하고 유럽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되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1기에서 바이든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이 이 대열에 동참하죠. 파리 협약에 복귀를 하고 IR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린 웨이브의 극이 그때 있었고요. 근데 2020년대 초중반 들어오면서 단순히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보수 정당이 승리했다, 그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됐다,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전쟁이 유럽에서 터지고 중동에서 하나 더 터지고 미중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건너서 이 그린 백래시 기조, 그린 래시 기조로 표현되죠. 친환경 정책에 반발하는 흐름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과거로 후퇴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고, 그 말인즉슨 여기 제목에 써둔 것처럼 당위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기초해야 된다. 수급 전망을 할 때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공급망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태양광, 배터리, 풍력 발전, 공급망 내의 중국 점유율을 보면은 적게는 65%에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80%를 넘어선 상태고요. 그러니까 공급망 내 이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이 3대 공급망 모두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리스크 팩터가 셋째 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너지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차이니스 트랜지션이 되는 것은 아니냐. 지금 이 공급망 구도 하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럽은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미국은 진작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었고요. 결국 이게 두 가지 이슈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맨 아래에서 둘째 문단에 둘째 줄에 써둔 것처럼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했더니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우선하냐? 당연히 에너지 안보가 우선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안전한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지금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에너지 전환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배터리 공급망은 더더욱 그렇고요. 이 그래프는 제가 지난번 자료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배터리 광물 밸류체인 중국 내 패권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트랜지션이 차이니스 트랜지션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과 유럽의 기조를 고려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친환경 정책에 돈을 쏟아붓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논리에 기초해야 되는데 2010년대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한 당위적 전망이 있었고 그에 따른 폐해가 상당합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의 전망치 대비 실제 판매값이 한 40%씩 하회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과도하게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서 시장 조사기관들의 전망치나 혹은 각국의 정책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당위적인 전망에 기초해서 한국 기업들의 증설이 진행되어 왔었고 좀 악순환도 있었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뭐 셀메이커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을 활용해서 증설 자금을 확보해 왔었죠. 근데 그러려면 시가총액이 커야 되고 시가총액이 크려면 주가가 올라야 되고 주가가 오르려면 더 공격적인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설 계획도 더 공격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수요가 꺾인 것은 아닌데 지금 미국 전기차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성장하고 있고요. 꺾인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공격적인 수요 전망 하에서 공격적인 증설을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죠. 지금 LG 엔솔, SK 온 모두 50% 내외의 가동률로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당위적 수요 전망에 상당한 폐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수요 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했던 게 연평균 25%에서 30% 성장을 10년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2030년에 순수 전기차 침투율이 67%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2030년에 한 해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1,700만 대 중에 거의 3분의 2, 1,000만 대가 넘어가죠. 1,000만 대가 다 순수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는 목표하에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상당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2030년에 3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나 양극재는 그에 비례해서 비슷하게 연평균 10%대 중후반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유럽은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25%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10%씩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59%의 침투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훨씬 높죠. 근데 이것조차도 얼마 전까지는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2030년이 되면 70%가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었고 여전히 그런 전망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하향 조정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과 함께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침투 가능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율 가정인데요. 미국은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미국은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견제 스탠스가 매우 강하죠.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배터리에 대해서도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지만 생산 보조금은 살렸는데 그 생산 보조금을 받으려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외 우려 기관 FEOC죠. FEOC와의 연관성이 없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FEOC는 대부분 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연관성이 없어야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여기 그 하늘색 그래프로 봐주시면은 2020년, 21년까지만 하더라도 10% 내외였거든요. 근데 지금 58%까지 올라왔고요. 중국은 계속해서 10% 내외의 점유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분쟁의 흐름을 고려해 보면 이게 바뀔 거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이제 30%가 넘어선 상황. 그리고 미국 GDP 대비 중국의 GDP가 70%까지 올라와 있고 오른쪽 그래프에 나온 대로 구매력 평가 기준 PPP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 상황.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시 체제 경쟁이 시작된 상황.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이 체제 경쟁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역사의 종말이라는 표현도 있었었고요. 근데 다시 30년 만에 체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권위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상황.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다시 종말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서 즉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진짜 향후에 진짜 30년을 가는 이런 흐름 하에서 미국이 에너지 안보의 기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를 중국한테 의존하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의 리쇼어링, 제조업의 제육성이고 실제 그 미국 내 상장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리쇼어링을 코멘트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고려해 보면 아까 보여드린 이 그래프 미국 내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게 유지되는 이 흐름이 크게 바뀔 거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반대로 중국 업체들의 낮은 점유율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실제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배터리 투자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CATL이 그나마 포드랑 합작으로 해서 20기가 정도의 LFP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이거는 CATL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드가 라이선스 협력을 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공화당에서 통과한 하원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 법안을 보게 되면 생산 보조금은 주는데 생산 보조금 줄 때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 협력해도 안 준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과의 연관성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적고요. 반면에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은 그 아까 미국과 비슷하게 전체 시장 성장률은 똑같이 한 10%대로 연평균 성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파이는 훨씬 더 적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 기업들의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이 2021년에 70%였습니다. 지금 현재 32%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25년 4월 데이터인데요. 그저께 나온 데이터인데 32%입니다. 그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부과되는 관세도 일반 제품과 동일한 5% 미만의 관세고 뭐 여러 가지 뭐 공급망 조항이 있긴 합니다. 확실히 미국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좀 낮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치 외교 스탠스를 고려해봐도 중국을 대하는 스탠스가 좀 다르죠. 미국은 철저히 중국을 누르자라는 입장이고 유럽의 지도자들 코멘트만 봐도 명확하게 다릅니다. 마크롱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의 전략적인 자율성을 추구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스페인 외무장관도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을 따르지 말자. 우리는 독립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배터리를 대하는 스탠스도 확실히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투자를 많이 열어놨습니다. 유럽 내에서 진행되는 배터리 증설 공장들을 보면 미국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배터리 증설의 80%가 한국 기업들인데요. 유럽 내에서 현재 진행되는 배터리 증설에 지금 비중이 명확하게 지금 딱 통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제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80% 이상이 중국 기업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유럽에서 증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중국 기업들이 증설을 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설 캐파를 합쳐보면 CATL만 보더라도 넷째 줄에 2026년 말에 160기가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 3사가 유럽에서 지금 220기가 정도 돌리고 있고 개별 기업별로 보면 한 80기가 정도씩 돌리고 있는데 개별 기업보단 커지는 거고 한국 3사 합산에 거의 필적하는 규모를 26년 말에 CATL이 돌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다시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CATL이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돌리는 겁니다. 중국은 다 중국 본토에서 대부분 공장을 돌리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대단위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인데요. 저희는 좀 한계는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배터리는 변동비 비즈니스고 광물을 근거리에서 저가에 조달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수익성 측면에서의 메리트인데 이게 유럽에서는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는 확실히 이제 유럽에서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구도 유럽 내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우리는 떨어진 상황 이 구도가 다시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는 그 30%대는 방어는 할 수 있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다시 점유율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5페이지 이 수급 부분의 결론인데요. 현실 가능한 수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전체 수요 연평균 18%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거기에서 침투 가능한 수요는 여기 그래프 상으로 이제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 그래프의 점선 부분이 우리가 침투 가능한 수요고요. 한국 기업들의 증설 계획을 조금 다운사이징해서 현실화시켜서 보게 되면 2031년에 초과 공급이 해소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비슷한데요. 유럽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전체 수요 대비해서 침투 가능 수요를 조금 더 낮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초과 공급이 해소되는 시기는 2030년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두 가지인데요. 2020년대 후반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풀가동 체제에 들어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함의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진짜 구조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 기업이 좀 흔들릴 가능성 그리고 그랬을 때는 나머지 기업들의 기회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임플리케이션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Q에 대한 결론입니다. 저희 밸류에이션을 좀 더 현실화하자라는 게 이 리포트, 이 세미나의 목적인데요. Q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를 고려하자라는 게
결론이었고 그게 사실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이 프라이스 부분인데요. 가격 변동성은 뭐 이미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나와서 잘 아실 겁니다. 리튬 가격 코로나 이전에 5불이 안 됐었고요. 코로나 때 85불까지 갔었습니다. 지난달에 9불이었고 요번 달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6월 초 현재 기준으로 8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의 3개월 후행해서 양극재 판가가 결정이 되고 또 3개월 후행해서 배터리 판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산업의 그 전반적인 평균 판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밸류에이션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양극재 수출 판가는 30달러 내외, 배터리 판가는 100달러 내외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는 그 변동비 비즈니스고 그에 따라서 변동비 변동에 따라 수익성의 증감 폭이 크고요. 그리고 변동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수익성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한 자릿수 중반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요. 실제 최근 한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 보면 좋아야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할 때도 평균 영업이익률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전망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멀티플을 부여할 때는 지금 이전에 저희가 100배가 넘는 섹터였죠. 이제 한 4, 50배까지 빠졌는데 이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2024년, 2023년, 뭐 최근 한 2년을 돌이켜 보면 한 주가 반토막 나야 혹은 뭐 더 이상 더 많이 빠져야 적정 가치인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버블이 터지던 원인이었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푸추엠 모두 적정 가치를 고려해 보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업사이드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트레이딩 기회는 생겼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다라든지 아니면 GM 전기차 판매량이 좋다라든지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작년, 재작년에는 그래도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미 그런 성장성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업사이드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뭐 업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가가 빠져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죠. 그런 정도의 기회는 생겼다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저희 섹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진짜 뭐 더 많이 빠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드론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로봇이나 드론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다뤄지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회는 계속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PER이 저희가 제조업이라 그래서 다시 막 10배대로 그러니까 10배대로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까지는 전개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요 기업들은 지금 수준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이제 오랜만에 주가 측면에서의 기회는 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 여력은 제한적으로 보고 좀 매매를 자주 하셔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자료가 많아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